반갑습니다. 동신대학교 이세기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새로운 발표를 하고 있어서 좀 어색한데요. 너무 발표장이 조용해서도 어색하고, 오늘 이게 사실은 이제 4월, 5월쯤에 우경수 지회장님께서 이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바꿨고 오늘도 바쁜데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체기의 도시, 사실은 이제 인구 감소기의 도시가 이제 더 맞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개발 중심에서 질적 관리 중심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들은 이제 선배 교수님과 연구자 분께서 하셨던 얘기고, 제가 오늘 좀 간추려서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 대응, 그리고 어떻게 필요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질적 도시의 성장 관리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했죠. 인구 정체는 오래전부터 예상됐고, 그로 인한 경제 둔화로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이제 2015년 세계 지식 포럼의 페리단트가 인구 절벽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제 새롭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2006년부터 인구 감소 추세가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출산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장려 정책들을 추진해 왔었죠. 상당히 그로 인해서 조금 덜해질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라는 것은 출산 합기율이 2017년에 그 1.05에서 2018년 0%대 0.98이죠. 그리고 회복이 안 된다는 점이 문제고, 이런 점은 인구가 정체되는 현상과 함께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거 감소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남과 강원 지역에서는 이제 인구의 자연 감소를 통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고, 도시들은 좀 낫지만 도시들도 대도시들도 이러한 상황을 급격하게 이제 겪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위기 의식이 처해지는 거죠. 광주도 사실 녹록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광주광역시가 앞으로 20년, 30년 내에 인구 정체기를 넘어서 이제 급격한 감소로 예상되는데, 사실은 이제 통계청 자료를 여러 가지 왔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때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통계청 중위 추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니까 17년 150만 정도가 47년에는 126만까지 감소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아무튼 정체기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 갑자기 이제 이거 감소기로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한번 또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기가 앞으로 우리한테 줄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특히 도시 공간에 대한 문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갖고 있는 것은 개발 중심으로 해서 교외의 확산을 많이 가져온 상황인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정책과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적 성장과 개발의 관성이 사실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대응 방안들이 여러 가지 모색이 돼야 되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서도 상당히 제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어떤 하향식 개발 방식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도시에 관련된 법과 제도에 남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의 개선들이 이제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양적 개발에서 질적 개발로 사실 혁신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현행 방식에서 인구를 과다하게 예측됐던 것들이 실은 이제 증명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 개발과 기반 시설의 공급과 연동돼서 상당히 많은 과잉 공급이 유도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구 감소기를 맞는 상황에서 적절한 어떤 대안들, 방안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색하고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편의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를 대비한 도시 기본 계획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앙정부의 인구 정책에 적합한 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안들을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 마련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실은 이제 도시 기본계획들을 세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양적 확대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삶의 질, 특히 이제 지방정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런 제도적 보완과 그를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감소기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개발 위주에서 성장 관리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기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행에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 산업화, 도시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적절하게 해결하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모터 자체가 좀 여유와 공생의 어떤 단계에서 이제 개발 중심보다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과격한 말씀 드리긴 한 것 같지만 지역 여건들을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관리형 도시 계획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상당 부분 지방정부들은 지방 분권을 통해서 관리나 책임, 그다음에 예산권도 좀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과 관리형 도시계획을 정착하는 단계가 사실은 도시를 이제 성장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관리형 도시라는 것은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좀 효율적일 것인지에 대해서 해봤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컴팩트 압축 도시와 스마트 시티에 대한 도입들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시가지와 교외 지역으로 이렇게 도시가 확산되서 건설되다 보니까 외형 확산을 통해서 도시가 이렇게 커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전체 관리나 앞으로 운영 방안에서 상당히 정부, 지방정부는 특히 이제 행정적 혹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압축 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도시 토지 이용에 관련된 관리와 원도심 활력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요.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이제 도시 경영과 인력 관리 차원의 어떤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도시의 적정 개발과 관리 가능성이 있는 즉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적정 개발과 계획 관리 유도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개발 압력이 높은 관리 지역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관리 대상 지역의 개발 수준이나 정비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 차등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통합적인 도시 성장 모델 관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갑작스러운 것보다는 이제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계 방향을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맞춤형 개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특히 도심에서의 정비 유도나 이런 측면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입지 적정한 계획인데 이건 이제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좀 효과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입지 적정한 계획을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광주도 이제 이거 감소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전반적인 도시의 기능과 위치에 대한 이용에 관련된 재배치 이런 것 검토를 해서 공공시설과
또 대중교통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죠. 지금은 아무래도 대중교통 부분은 환승이나 이런 체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시민들 편리감을 서울보다 경기도보다는 좀 더 덜 느끼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종합적인 어떤 로드맵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입주 적정화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성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각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오차 토종합계획에서 이제 압축적 도시 개발에 관련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우리 광주의 도시기본계획도 이런 차원에서 기반 시설 계획을 현실화시키고 유휴 공간이나 공원, 휴식 공간에 대한 서비스를 기존보다는 훨씬 더 짜임새 있게 만드는 그리고 교통축은 생활 문화 축각에서 공간을 좀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도심에 있는 어떤 대학이나 신산업에 관련된 그래서 이게 이제 창업이나 일자리 거점 공간으로 좀 같이 맞물려서 간다면 이거 감소되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간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인재들이 좀 수급될 수 있게 되게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이제 도심 지역에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기반과 경제적 자산이 있는 곳들에 대한 투자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들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도심에서의 어떤 그 첨단 산업, 산업 이런 것들이 내 핵심 거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대학과 연결되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인구 정책이 겪고 있는 특히 그 외국 도시 특히 일본인데요. 홋카이도 애니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도 이제 개발 위주의 어떤 도시에서 이제 그 관리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TOD나 배리어 프리에 관련된 것들을 협조를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도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 도시에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유스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상당히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인력에 관련된 행정 인력이나 그런 그 금융적인 재정에 관련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자산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인프라 중심으로 구축이 됐다면 앞으로는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그 솔루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도시 경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런 스마트 도시는 적용 방안은 상당히 또 주목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과 이제 공간상으로 보면 용도 지역에 관련해서 좀 보이는데 조금 이제 앞으로 용도 지역을 좀 유연화하고 굳건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지용 규제를 좀 합리화해서 도심이 그동안 이제 그 재개발 재정비 되지 않는 못하는 그런 한계점, 제도적 한계점들도 맞춤형 개발 유도나 용도 지역도 세분화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사실은 이제 용도 토지용 규제의 체계도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은 이제 중앙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계획에 대한 유연적인 운영과 여기서 이제 시민들 주민 참여들을 상당히 받아들여서 이 차원도 상당히 굳건화해서 시민들이 그 국민들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대응성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연성적인 도시인데 제가 이제 제 칼럼에서 이게 마지막 이제 실은 이제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개발 중심이고 이게 그거에서 공급이 많이 되는 것들을 유도하고 그렇게 다 왔는데 실은
150만 도시가 이제 120만 더 나가서는 더 감소될 수도 있는 인구 감소될 수 있는 차원인데 그걸 사실은 이제 좀 연속적이고 좀 섬세하고 그래서 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민 공동체나 또 거기에 도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좀 높이는 차원으로 그런데 그 도시 이동 계획들이 그 연속적 도시 계획으로 맞춤형 가슴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그 도시에서도 문화도시나 관광도시 종류를 이렇게 갖고 가는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그 SOC 인프라나 와 함께 생활 SOC들의 그 접근성을 상당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 거점 시설이나 이런 것들 확실히 결정해서 이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지역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대중교통의 연결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 재생,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넷플리케이션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연상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많이 다루어서 들어와야 되는 지금보다 훨씬 그래야 여기 도시의 어떤 경제가 살아야 사실은 도시민도 그 자리에서 공간에서 머물 수 있고 또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광역적인 큰 차원도 필요하지만 아주 섬세하게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계획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같습니다. 세태 지역도 같은 재생 로드맵을 마련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이게 훨씬 더 강화된 차원까지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은 보다도 이제 물리적 공간에서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비 차원까지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 재생이 상당히 이제 문화 이런 콘텐츠로 해서 살짝 다루머지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 개발해서 아주 특화된 어떤 장소로 재생될 수 있고 그게 경제랑 또 연관되고 시민들 좀 체감할 수 있으면 그런 질적 관리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제가 중구난방으로 좀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질적인 어떤 관리 방향, 성장 이런다면 그게 무엇인지부터 사실은 논의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답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문제가 좀 앞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